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오늘은 목소리만 나오는 더 보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하게 듣고 싶다. 나 업무 시간 중에 듣고 싶다. 운전하면서 듣고 싶다. 집에서 자면서 듣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오늘 한번 새로운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률연구소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문성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한번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성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변호사님과 오늘 새로운 코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편하시죠? 얼굴 한번. 네, 얼굴을 안 비추니까 너무 편합니다. 아니, 잘생긴 얼굴 또 이렇게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요즘에 제일 관심 많은 이제 상법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또 주식시장 요즘에 또 핫한 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은 주식 투자 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예. 미공개 중요 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있어서 네. 개별 주식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예. ETF만 투자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혹시 종목 공개 가능하십니까? 따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개별 주식은 상당히 좀 어려워가지고 주로 ETF 연금 펀드로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발 늦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하면서 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일 큰 관심사는 이제 상법 개정인 것 같아요. 상법 개정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잘 바뀌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바뀔 것 같습니까, 진짜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안 하니까 네. 개정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력하지 않을까. 사실 이번 상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도 있고 기대 목소리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쭉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추적을 해오셨을 텐데 주된 논의사항 몇 가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면. 네. 이번 이제 여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주된 꼭지는 네. 총 6가지입니다. 아이고 많다. 네. 네.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그리고 집중 투표제, 그리고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룰 강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렇게 6가지인데 6가지. 여기서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룰 강화는 이제 거의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합쳐가지고 그냥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강화라고 한다면 예. 총 5가지가 되죠. 5가지. 그래서 이제 저희 5가지를 독수리 오용제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독수리 오용제 하나씩 이제 털어보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위력적이다. 이거는 정말 되면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다. 한번 큰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향력 순이요? 예. 가장 이제 핫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추상적인 조항이고 네. 실제로 기업들에게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분리선출 3%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제일 영향이 크다. 네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보면.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는 것은 이제 감사위원 중에 최소 2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별도로 분리 선출되도록 강화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서 1인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2020년에 한번 상법 개정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2인으로 이제 강화한다는 거고 확대한다는 거고 예. 이게 왜 2인이냐면 그동안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경영권 공격하는 측에서 감사위원 한 명을 분리 선출 성공시킨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 명이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별로 목소리를 못 내더라는 거죠. 보통은 감사위원회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이건 여러 기업마다 다르긴 할 텐데. 네, 감사위원회는 이제 최소 3인 이상으로 네. 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 사회 이사가 이제 3분의 2 이상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사회 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3인으로 꾸리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3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네. 이제 좀 묻혀가지고 목소리 별로 못 내고 또 다른 분들이 좀 반목해서 서로 협조도 안 해주고 이럴 수가 있는데 네네. 2명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임팩트가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3%룰 같은 네. 경우는 어떤 거죠? 네, 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그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네. 합산하여 3%로 제한됩니다. 원래는 그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합산하여 3%룰이 적용되고 그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그냥 개별 3%룰이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회장님이 예를 들면 뭐 지분이 한 10%밖에 없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각각 한 5% 정도 있다. 예. 그러면 의결권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합산하여 이제 이게 3%를 적용되면 네. 그 회장님과 가족들의 지분을 다 합쳐가지고 의결권을 3%밖에 못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소수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이 이제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매우 거죠.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 영향력을 상당히 축소시킨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야,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변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껄끄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개정안이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3%룰 강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이사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독립이사 이런 네. 단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네, 이 독립이사 제도를 말씀드리면 예. 미국도 예전에는 사회이사로 시작을 했어요. 사회이사.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이제 뭐 내부 통제 이슈를 거치면서 독립이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상장회사는 이제 독립이사 체조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이사와 독립이사가 뭐가 다르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독립이사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이제 그럴 쪽에 의결권 자문을 하는 ISS나 글라스 루이스는 사회이사가 곧 독립이사라고 간주하고 네네. 의결권 행사를 좀 편하게 해준 측면이 있어요. 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회이사와 독립이사는 다릅니다. 다르다. 예, 사회이사는 이제 아웃사이드 디렉터라 그래서 회사 외부에 있는 이사의 의미인 거고 네네. 회사 외부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적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네.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법에서는 이제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결격 사유에 이제 좀 독립성과 관련된 조항들이 또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뭐 아니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에 비하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은 그 사회이사가 독립적이어야지 찬성하고 독립적이지 않으면 반대하는데 실제로 독립적인지를 회사에 물어보고 뭐 회사와의 어떤 거래 관계라던가 뭐 아니면 뭐 그런 친분 관계라던가 아니면 직장 인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독립적이지 않으면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상법에 아예 그냥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회이사 중에서 네. 독립적인 네.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라고 오. 아예 이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기준은 명확해지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법상 사회이사 기준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주주총회에 그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위원회 위원회에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진짜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어쨌건 이제 사회이사가 좀 더 엄격한 독립이사로 이제 바뀐다라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가 또 임팩트가 있을까요? 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은 예. 역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충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률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 예,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에 원래 있는데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대상이 회사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죠. 회사에 예, 예.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예,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국한하고 있었는데 예.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주주를 주주가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문구로 변경됩니다. 또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이제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공평까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충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머릿속에서. 네, 이는 이제 경영진의 책임 대상을 예. 전체 주주로 확장하는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주들은 좀 손해를 봤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는 결정에 대해서 이사들이 뭐 찬성했다. 이거는 뭐 정당한, 법률상에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다. 합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면은 이제 양쪽이 충돌할 때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겠군요,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이 들어오는 건데 이에 네. 대해서 이제 기업들은 이게 만약에 들어오면 과연 이사회에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전체 예. 주주가 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주주는 손해볼 수도 있고 뭐 네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주주들이 그러면 이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뭐 대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뭐 배임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럼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능동적이고 그런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못 한다. 우리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잠시 뭐 서로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한 의사결정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진다. 네. 사실 양쪽 다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개 말씀드리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실질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소액주주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그 유리한 집중투표제인데 네. 이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반드시 도입하도록 그러니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정관과 상관없이 법에 있으니까 예.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 예. 이 기준은 2조 원 이상. 네, 그럼 우리가 알만한 회사 상당수가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코스피 봐야겠. 상장사들은 많이 포함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 총장이 상당히 이제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집중투표제랑 아까 말씀드린 감사위원 분리선출, 네. 3% 룰 이게 결합하게 되면 뭐 어떤 회사든 이사회에 외부 사람들이 주주제한한 그런 이사가 네. 한두 명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른 이제 기업 경영 양상이 이제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주로 이제 기업 경영 측에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과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예상한다면 이 주주총회 등등을 실제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전자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는 이제 이것도 뭐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인데요. 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적 방식의 참여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이제 물리적 제약을 줄여서 네네. 소액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자적이니까 실제 공간이나 내가 꼭 거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실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 주자라고 이제 봐야 되겠군요. 네. 그 근데 이러려면 코로나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아, 네네. 이거 전자주주총회를 하려면 예. 그 표결 집계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주주총회장과 전자적으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사회 충실 의무부터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 강화 이거는 그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부칙에 넣어놨는데 이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아무래도 네. 이제 기업들이 또는 뭐 예탁결제원이나 이런 이제 그런 거래소와 같이 준비할 게 많으니까 예.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일부만 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뭐 발의됐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네. 지금 이게 이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6월 5일에, 6월 5일에 민주당 이 상법 개정 그 TF 단장인 오기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네.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 초안을 미리 좀 뿌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그때는 이 6가지 그 주요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근데 6월 6일 저녁에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정식으로 의안 번호가 부기돼서 정식으로 접수된 그 상법 개정안을 보니까 네. 그 이사회 충실 의무랑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두 꼭지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거 이제 뭐 앞에서는 크게 이야기해놓고 이게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6개가 다 이제 개정될 것처럼 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빼고는 공포 즉시 시행할 것처럼 네. 그리고 6월 안에 할 것처럼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공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왜 2개밖에 없느냐, 뭐 그래서 이제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서 2개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도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뭐 그 개정안들이 여러 개가 사실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기영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그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또 이정문 의원인데 네네. 이정문 의원이 또 전에 발의했던 거와 또 내용도 동일하고 또 오기영 의원도 이제 뭐 집중투표제나 뭐 감사위 분리선출 이거를 또 작년에 발의한 적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일단 너무 똑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발의돼서 접수할 때 한번 걸러진 거고
이게 실제로 이제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는 병합해서 같이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때 보면 이제 같은 주제면 묶어가지고 병합 심사하는 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 건도 그렇게 간다라고 보면 야, 그래도 당장 빠르게 처리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 어떤 절차라든지 국회 분위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회 출신이시니까. 예, 뭐 이렇게 보면 분위기를 잡아 나가면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가 사실 좀 이제 영향력이 원체 크다 보니까 선뜻 또 여기에 대해서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를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뭐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 보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뭐 6월 중은 모르겠으나 뭐 늦어도 제가 봤을 때 8월 중에는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상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뭐 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이걸 밸류업이라고 이야기 되나요? 어떻든 자관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하면 예. 밸류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좀 히트를 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많이 밸류업에 환호하고 실제로 예. 주가도 조금 오른 것 같고. 입에 잘 붙어요, 밸류업.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거래소에서도 이제 밸류업 공시 같은 것도 잘 서비스하고 있어서 네네. 밸류업이 상당히 이제 좋은 뭐 잘 히트한 용어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지난 정부의 용어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여당은 야당 시절에 우리는 밸류업보다 더 한 단계 앞선 부스트업 정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이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코스피 5천 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스트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도 코스피 5천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3천에 가깝게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네, 일주일 그렇죠. 동안. 지금 네. 약간 순환매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상승폭이 매우 크고 뭐 외국인들도 대거 이제 유입돼서 이제 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이제는 부스트업이군요. 밸류업이 아니고. 그래서 부스트업이라는 용어를 쓸지 아니면 뭐 다른 용어로 다시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우리끼리는 편하게 그냥 부스트업 정책 이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명명해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스트업. 이게 입에 붙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밸류업, 뭐 부스트업 모두 다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해서 주주, 그리고 주가를 이제 현실화,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이제 하겠다라는 것들인데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올까요? 보면은. 이제 이 부스트업 정책을 요약하면 첫째, 주주 환원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네. 둘째, 코스피 5천을 향한 자본시장 활성화. 멋있다. 셋째, 디지털 자산과 신산업 투자 확대. 넷째, 공정 경제와 민생 안정.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주주 환원 기업 지배 구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법 개정하고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주주 환원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은 이 사회와 주주 간 관계를 바꾸는 제도들을 대거 추진하는 그런 네. 걸 말씀드린 거고.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 충실 업무 확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것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벌써 발의돼서 6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거 말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 주주 환원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자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놓고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네.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이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사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그 관심이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제 정말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시켜야 예. 이게 이제 어떻든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제도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자사주 의무 소각이 법제화한 나라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 투자자도 주주 환원 정책을 볼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만 가지고 점수는 안 줘요. 매입 및 소각. 매입 및 소각. 이렇게 이제 그 소각까지 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자사주를 이제 매입해놓고 매입해도 이제 주가가 일부 오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이제 그렇죠. 쓰는 관행 이걸 이제 줄이고 이제 주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자 네. 그런 취지로 준비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이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사실 또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할 금지. 물적 분할이 있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소액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참 답답한 경험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제한을 좀 많이 두는 방안으로 이제 가는군요, 보면은. 네, 이것도 이제 정책이 검토 중인데 네. 그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자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사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자회사의 신주를 일반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게 하거나 또는 이제 분할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까다롭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뭐가 됐던지 간에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겠죠, 보면은.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정책들은 이제 기업들이 주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이제 일부 최대 주주가 아니고 네. 전체 주주, 전체 주주. 주주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제도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정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 주주총회 때만 이제 잠깐 만나는 주주가 아니고 1년 내내 이제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되는 이제 대상으로 주주가 이제 지위가 격상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5천 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코스피 5천을 향한 자본시장 정상화 이 꼭지는 예. 이제 뭐 대통령도 이제 단순히 주가 올리자가 아니라 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리고 코스피 5천 달성 이런 이제 목표들은 이러한 이제 상징적인 목표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이제 기존의 주식시장, 주식과 관련되는 사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기존 주식시장 말고 새로운 뭐 다른 자산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더욱더 자산 투자의 범위를 늘려주겠다라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쪽인가요? 보면? 주식시장 밖으로 좀 이제 시야를 넓혀보면 네. 이제 이런 부스트업 정책은 디지털 자산과 신산업 투자 확대도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부스트업은 전통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서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도권으로 끌이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도 이런 것들도 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돈을 이제 부어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야, 이게 사실 요즘에 보면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레버리지 뭐 투자를 허용한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쨌든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일단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부작용은 네. 그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또 이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감독 당국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네네.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예 못한다는 것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기술 자본과 민간 투자가 모일 수 있는 인프라를 깔겠다. 그런 게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자관 뭐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5천 가나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힘을 믿고 있는 좀 약간 낙관주의자라서 네. 언젠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가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먼데 그렇게 보시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올해 말 뭐 네. 이제 내년 뭐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호응을 하느냐 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뭐 우회 루트를 또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기업 경영자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감을 못 잡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무엇을 걱정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등등을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걱정보다는 예. 어떻게 달라지느냐, 약간 팩트적인 측면,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사회가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네. 지금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더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를 향하게 되면 단순히 내부적인 판단이나 대주주의 의중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겠죠. 네네. 특히 소액주주 이익이나 시장의 반응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 내부에서 논의가 훨씬 활발해지고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훨씬 많아지겠군요, 보면. 그렇죠. 예. 이사회에서 그 이사님들도 이제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수기에만 머물지 않고 네. 이제 이사회를 할 때 경영진에게 자료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물어보고 또는 이제 의문점이 있으면 이제 그 이사님들이 회사 비용으로 외부의 자문을 의뢰하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오. 또는 뭐 반대표를 행사할 수도 있게 되겠죠. 나는 동의 못함. 예. 이런 식으로. 이야. 결국 그렇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변화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사회 담당 실무자, 이런 분들이나 IR 담당자, 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겠군요, 보면. 네, 이사회나 IR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지금도 그러니까요. 사실 힘든데. 지금도 힘든데.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이사님들이 더 깐깐하게 하면 너무 예. 힘들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럴 때 이제 그 실무자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 율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뭘 걱정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이제 합법적으로 준법에 따라서 가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윤 변호사님께 한번 질의를 주시면 잘 처리를 해주실 거라 네, 믿습니다.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관 주주에 충실한 의무가 많아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똑같은 이야기라도 좀 더 시장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포장하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이제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 여러 가지 기대 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 소액 주주의 요구들은 최근에 많아졌죠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라 이런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2025년 정기주총 시즌을 돌아보면 예. 소액 주주들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직접 주주 제안도 내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적극 반대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든 간에 배당도 좀 높아질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배당 수준이 선진국,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우리나라가 작다, 적다 이런 평가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주주들한테 찬성 의결권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배당률을 좀 더 올리려는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네.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준 향상,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선뜻 뭐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과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 이제는 주주총회 장에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주총회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 내내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는 주주총회 준비를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빠른 회사는 예. 주총 끝나자마자 이제 내년 주총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제 딱 연간 일정표 짜고 이 주주들과의 어떤 대화, 뭐 NDR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준비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주총회 준비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상시적인 업무가 되겠군요. 보면은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는 연례 행사를 넘어서 예. 전략적 소통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실무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이 늘어난다. 네, 그렇죠. 더 많은 인력을 좀 충원해 주세요. 이런 경영진에 대한 요청 이런 게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여기에 걸맞는 준비, 뭐 어떻게 좀 뭐 마음의 준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을 더 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께서 좀 느끼고 계신가요? 그럼요. 제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뭐 또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인 이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주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통 강화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주총 준비하시는 분이 야 짧게 준비해서 우리 화끈하게 준비해서 그냥 확 끝내고 이제 잊어먹자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안 통하는 거군요. 보면.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주주 친화적인 운영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이제 주주총회 의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네네. QR코드로 자료를 배포하거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참여 장벽을 낮추고 네네. 또 주주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팀 입장에서도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뿐만 네. 아니라 이 공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야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배당 정책, 지배 구조 설명, 이사 선임 기준까지 투자자 시선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보고서를 뭐 제대로 된 정확한 보고서 받아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너무 헷갈려. 그러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AI한테 주요 내용 설명해봐. 뭐 배당과 관련된 내 궁금한 사항 물어보면은 딱딱 그걸 추출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훨씬 예전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거의 안 읽는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그 경영진 메시지, 뭐 이사회 충실 의무 관련된 회사의 입장, 배당 정책 등을 사업보고서에서 명확히 밝히는 흐름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브랜드를 높이려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인터넷 보다 보면은 그 다트 이런 곳에서 내려받아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비교해보면서 야, 이거 뭔가 오타야? 잘못 표현한 것 같아? 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IR 담당자들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지겠다? 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간다. 우리가 결정했으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하고 검토하고 추진하려던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엎어지거나 반대에 봉착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겠군요, 보면. 그렇죠. 네, 주주총회에서 무조건 다 통과되겠다. 뭐 주주총회 거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죠. 확실히 지났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부터 이런 논의를 쭉 지켜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제는 누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한테 사회이사 좀 이제 독립이사인가요? 이제 독립이사 좀 맡아주세요라고 해도 이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준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명석하시고 합리적이신 분이 야, 왜 사회에 그러십니까, 또 들어가셔야 보면은. 이제 그 회사의 기업 지배 구조 발전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100%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맡았다가 내 결정이 이게 어떻든 오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판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꼽히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만큼 이제 피하는 것보다는 더 이제 꼼꼼하게 예. 검토하고 또 회사는 또 그런 이제 사회이사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네네. 그렇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한 분보다는 정말로 이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분을 찾아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회이사 역할 변화가 이제 중립적인 지위에서 네. 판단 주체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런 변화는 결국 이제 사회이사, 뭐 상법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독립이사가 되겠죠. 이런 독립이사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감시자에서 네. 실질적인 판단자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다양화된 이제 사회이사, 독립이사들의 유형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이사회 구성 뭐 다양화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다양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사회 운영도 중요하지만 네. 그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구성이 일단 먼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사회 구성은 결국은 그 이사회의 독립성, 뭐 다양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네. 우리나라 이사회는 이제 뭐 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을 듣지만 그 중에서도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 위주, 뭐 50대 이상, 뭐 중년 남성 위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별도 좀 다양하고 연령대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 성별, 뭐 연령 그리고 전문 지식 이것도 다양화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 사회이사로 이제 그런 기존 이사회 또는 최대주측에서 사회이사 선임으로 올리는 분들이 뭐 최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교수거나 아니면 전관들 이런 그렇죠. 분들이 천편일률적인데 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이제 거버넌스 이런 스탠다드는 그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성별 다양성도 중요하고 또 이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전문성 측면에서도 네네. 예를 들면 뭐
뭐 법률, 뭐 회계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ESG다 그러면 ESG 전문가 딱 한 명 이게 아니고 환경 중에서도 무슨 뭐 탄소 배출 네. 아니면 뭐 환경 오염 이런 전문가들 따로따로 또 사회에서도 인권 관련 전문가, 뭐 HR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도 내부 통제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이사의 분야별 전문성이, 전문성 그리고 또 IT 기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 디지털 IT 전문가, 그다음에 보안이라든지 예,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글로벌 전문가 이런 식으로 회사의 특성에 맞는 업종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는 회의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어쨌든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쓸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거기서 진짜 논의가 이제 된다라고 그러면 이 이사분들도 그렇고 이사회를 이제 운영하거나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뭘 이제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앞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신경 써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책임, 둘째는 기록입니다. 책임, 기록. 예, 이제는 이사회 구성원, 특히 이제 독립이사가 예. 이제 이사회는 단순히 보고를 받고 의견을 묻는 구조가 아니라 예, 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 간주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안건에 대해 어떤 검토를 했고 왜 찬성 또는 반대했는가라는 네. 그 판단의 근거와 그 기록을 이사회 의사록, 첨부 자료, 그리고 외부 자문 등으로 남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찬성, 반대, 의사표시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야 된다. 네, 그렇죠. 특히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네네. 지배주주의 이익에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예. 독립이사 역할과 기록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가리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염두에 두고 이사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되게 이제 커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이 이사님들한테 지불해드리던 이제 그 급여 보수를 대폭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또 여기에 따른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이사님들 급여 수준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평균적인 수준은 사실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올라가는 게 맞을 그 것 책임에 같다. 걸맞게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급여를 준다든지, 뭐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거는 또 그 독립성 이슈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문성은 존중하되 독립성을 또 보장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이게 이제 이사 보수는 그러면 그냥 기업에서 결정해서 어쨌든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이사회 보수는 우리 상법상 예.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만 정하고 네네. 실질적으로 개별 이사에 대한 급여 수준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또 많은 기업들이 뭐 상법에 이제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네. 보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는데요. 네네. 이럴 때 이제 그 보상위원회 사전에 심의해가지고 그 이사회 보수와 성과가 연계되도록 하는, 즉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는 거는 결국 사내이사 보수에 한정되어 있고요. 사내이사. 그리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주체는 독립이사, 즉 사회이사인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사회이사의 보수는 누가 결정하냐? 뭐 예를 들면 사회이사 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이러면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독립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이사 또는 사회이사의 보수는 아예 그냥 규정으로 정하고 또는 이제 뭐 시장의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그냥 정해버리는 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복잡해졌지만 어떻든 간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결권 행사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감사 선임이라든지 3% 룰 이런 거 됐을 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변화를 이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그 단순한 연기금을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규범 설정자 역할을 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도와 방식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예를 들면 의결권 행사를 예를 들면 네네. 수동적 찬반에서 선제적 개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 안건, 보수, 배당 등에 대해서 네네. 찬반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특정 안건에 대해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주주권 침해다라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경영진에게 사전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더 선제적인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젠다 설정 단계에서부터 먼저 개입을 한다. 예. 그리고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훼손 행위 이력, 뭐 과도한 겸직, 이사회 참석률 저조, 배당 정책 또는 임원 보상 정책 미비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거나 사전에 네. 그 이사 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어떻든 이 국민연금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같은 경우를 잘 파악을 하고 평소에도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군요, 보면. 네, 국민연금의 의결권에서 세부 기준을 분석해서 예. 가급적이면 그 찬성 의결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안건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애매한 안건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연금 소통을 통해서 잘 네. 사전에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표 소송 뭐 직접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대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갖춰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대부분의 주요 상장사에서 네네. 6개월 이상 0.01% 이상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네네. 지분율도 평균 6% 정도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실제로 이제 뭔가 기업이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해서 대표 소송을 이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또 나타날지도 궁금하네요. 네, 국민연금이 대표 소송 제기를 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예. 그 파급 효과가 이제 클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업 이사회는 의사결정 근거를 더 투명하게 남기고 사회 이사는 충실 의무와 감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경영진의 판단에 주주 가치 훼손 소지가 있다면 소송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 이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문 변호사님을 찾아서 이거 이렇게도 문제 없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제일 안전하겠군요, 보면은. 네, 뭐 지금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네. 사전에 이제 문의하면 법률 전문료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국민연금이 레터를 보낸다거나 예. 아니면 대표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대응하려고 그러면 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율촌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이제 방어 비용이 더 커지게 되죠. 자릿수가 바뀌는 네. 이런 일이 생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앞서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당분간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예. 최근에 이제 그 국민연금 제도 개혁한 거 아시나요? 예, 개혁했죠. 예, 그래서 예. 뭐 이 세대 간 갈등이 좀 뭐 커지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뭐 좀 더 내고 좀 더 많이 받자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 이제 연금 개혁 내용을 보면 네.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예.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높이는 그런 연금 개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으로 유입되는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아지니까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운용할 자산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현재 예. 약 150조 원 정도 되는데 예.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3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지금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예, 사실 뭐 연못의 고래다 뭐 이런 얘기 완전 나오는데. 고래인데 이거 뭐 2배 이상 늘어나면 예. 웬만한 회사의 뭐 거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0%에 다 육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그 행동, 판단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에서는 아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싫어하고 뭐 두려워하고 피해가고 이러기보다는 네네. 국민연금과 잘 이제 건설적 협력적인 대화를 해서 다른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권 공격자, 적대적 M&A 이런 거에 국민연금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우군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짜고짜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되게 좀 민망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안 해보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변호사님께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국민연금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또 연금에도 계셨었죠, 보면은? 네, 제가 국민연금에 있을 때 주주권 회사 팀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기업과 대화를 담당했는데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600개 힘드셨을 이상, 것 같아요. 600개 이상 기업들의 의결권 행사하고 만나달라는 기업들 다 만나주기도 힘들고 네.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국민연금이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해서 국민의 이제 노후 자산을 잘 증식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기업이 만나기 싫어해도 먼저 이제 국민연금이 뭐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충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시어머니가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함께 잘해보는 파트너로서 좀 생각을 하면 그래도 훨씬 더 쉽고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변호사님께서는 뭐 주주총회뿐만 아니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보면. 네, 저는 이제 뭐 기업 지배 구조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았고 예. 상법 박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상장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M&A, 뭐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예. 기업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던지 제가 즉각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일단 변호사님께 일단 이 자문을 요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로막아 타져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솔루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변호사님은 2025년 이제 벌써 이제 한 절반쯤 지났는데 향후 6개월 많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로펌에서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이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되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방송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궁금증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건 정말 누구한테 어떻게 이제 물어봐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문성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주시면 다 변호사님께서 살펴봐 주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홍보해 주셔서. 예.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율촌 법률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목소리만 나오는 보이스 시간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할 때나 주무실 때나 아니면 일하실 때 편하게 듣는 이런 기회를 종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더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고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주신 문성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